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입니다. 요한네스 힐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상권 고대와 중세를 읽고 있고요. 88쪽 B번 소크라테스 학파를 이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의 학파가 나와요.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았다, 자극을 받았다. 하나씩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가라 학파. 메가라 학파의 창시자는 메가라가 지역 이름인 것 같은데요. 에우클레이데스라고 합니다. 그는 엘레아주의와 소크라테스주의를 종합하려고 했었다. 소크라테스주의는 주지주의라고도 앓음을 강조했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엘레아 학파가 뭘 주장했죠? 갑자기 앞에 거를 다 까먹는 바람에 엘레아 학파가 뭔가 말했는데요. 엘레아 학파가 크세노파네스, 파르메니데스 이런 분들이에요. 저희가 지지난 시간에 다뤘던 헤라클레이토스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엘레아 학파다, 이렇게 보면 아실 거예요. 아마.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화하는 것, 변화를 고정된 것. 그러니까 엘레아 학파는 고정이죠. 변하지 않는 것. 엘레아 학파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제논입니다. 이제 좀 기억나시죠? 딱 고정된 거 우리 같이 했었던 소크라테스 학파 같은 경우는 소크라테스가 아까 어떤 이런 특정 이론을 자기가 정립하지 않았다, 도그마가 없이 사실은 여기 첫 번째 서론격인 문단에 잘 나타나 있어요. 네. 철학하는 것 자체를 자극했다는 것. 이 한 문장으로 소크라테스 학파들을 묶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각각 학파들의 특징들을 읽어보면서 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메가라 학파는 엘레아주의 플러스 소크라테스주의 결합한 거죠. 종합했는데, 그러면 고정된 걸 말하겠죠. 고정됐는데 보면은 엘레아 학파가 주장한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도 않는 한 가지의 존재가 소크라테스가 항상 말하고 있던 선이다. 그래서 이러한 선에 의해서 소크라테스주의는 형이상학으로 뚜렷하게 전향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떤 궤변도 있어요. 내가 잃어버리지 않은 것은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다. 너는 뿔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러니 너는 뿔을 가지고 있다. 이런 궤변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논증. 또 엘레아 학파에서 또 짚고 넘어갈 게 뭐가 있을까요? 메가라 학파죠. 메가라 학파요? 메가라 학파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디오도로스 크로노스가 주창한 것이라고 한 중요한 논증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중요한 논증, 이 논증은 실제로 있는 것과 실제로 있게 될 것만 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네. 이 문장이 좀 남겨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계속 다른 학파에도 언급이 되는 부분이 소크라테스의 중요한 사상, 자족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자족이란 무엇일까? 계속 생각을 해보면서 이 학파들의 생각들을 경유해가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레트리스 학파. 되게 짧아요. 이 문단은. 파이돈이 창시한 학파라고 하고, 파이돈이 원래 노예였대요.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자유로운 몸이 됐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는 철학이 영혼의 구원이요 참된 자유회로 나아가는 길이었다. 이거 종교죠, 거의. 이거는 노예가 자유인이 됐으니 종교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메네데모스에게 있어서는 소크라테스의 주지주의적인 용어들이 모두 되살아나 있다. 이 정도. 그다음에 세 번째 키니코스 학파. 이거 중요한데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견유 학파가 키니코스 학파. 키니즘이라고 하죠. 네. 중요한데 시간이 없네요. 우두머리는 아테네의 안티스테네스라고 합니다. 키노사르고스라는 체육관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학파 전체가 이런 명칭을 갖게 됐다. 자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도. 네, 자족 간단히 설명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혜하고 덕만 있으면 된다. 이제 소크라테스가 아까 강조했던 그 두 가지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키니코스 학파의 중요한 지점들은 그냥 한번 쭉 읽는 게 가장 빠르면서 정확할 것 같은데요. 네. 진짜 양이 너무 많아서 그죠?
네, 그래서 이 키니즘에서도 자족의 이상을 그대로 주장을 했고, 또 외적인 사물들에 얽매여 있지 않는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스스럼 없이 행하는 것, 뭐 이런 예시들이 계속 나옵니다. 뭐 헤라클레스에 대한 어떤 얘기들, 그리고 헤라클레스라는 그 제목을 붙인 책에 대한 얘기들,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밑에 안티스테네스는 로 시작하는 이 마지막에 이제 감각론에 대한 부분들이 살짝 언급이 됩니다. 인식론적으로는 감각론자이며 형이상학적으로는 유물론자다. 매우 어려운 한 문장인데요. 네. 이게 이제 옛 사람들이 전해주고 있는 플라톤과의 대화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대화에서 안티스테네스는 그래 친애하는 플라톤이여 과연 나는 한 마리의 말을 보고 있다. 그러나 말의 특성이죠. 마성은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장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이제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안티스테네스는 눈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 이해하는 힘, 이성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답하기도 하고 이제 이것을 오늘날 그 감각론에 입각해서 해석하면 감각적인 표상은 알고 있으나 그에게 보편적인 개념, 이데아 이런 것이 텅 빈 생각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오게네스 얘기가 나와요. 이분이 제일 유명할 것 같긴 한데 키니코스 학파에서는 통에 들어가서 맞아요. 살았다고 하죠. 네. 이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통에 들어가서 여기는 안 나오지만 뭐 알렉산더 대왕하고 일화도 있죠. 자기를 그림자로 가리니까 햇빛 좀 보게 비켜달라고 그런 일화도 있고요. 이분 유명합니다. 뭐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모토의 선구자였다. 요 정도. 그다음에 네 번째 키레네 학파. 키레네 학파는 키네코스 학파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합니다. 이 학파의 창시자는 키레네의 아리스티포스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대요. 이들의 바탕은 한마디로 쾌락주의. 가치는 오로지 쾌락에만, 특히 신체적인 감각에서 느낄 수 있는 쾌락에만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쾌락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치를 근거지우는 문제에 있어서 명확한 해답을 얻어내려고 한 시도였다. 체험될 수 있는 것만을 우리들은 꿰뚫어 볼 수 있다.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은 현재의 감각적인 상태뿐이다. 주관주의적, 감각론적이라고. 우리는 자신 안에 가치의 척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느낀 것을 참되고 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도. 혹시 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아까 키니즘 하면서 예. 감각론과 더불어서 예. 유물론자들에 대한 언급이 잠깐 또 나오는데요. 그래요? 우리가 빼먹었어요. 예, 좋습니다. 유물론. 유물론자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데 좋습니다. 이들은 그 어떻게든 만져볼 수 있거나 쓰다듬어 볼 수 있는 것만이 존재를 가지고 있다고 완강하게 주장하고 왜냐하면 이들이 개념을 규정해 놓은 것에 따르자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물체와 존재는 하나요 동일하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각각 학파들이 소크라테스 학파로 묶이긴 합니다. 철학하는 것 자체를 자극했다는 면에서 그리고 자족이라는 그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덕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맥락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파로 소크라테스 학파로 묶이는데 각각의 학파들이 주장하는 바는 정말 천변일률적으로 다 달랐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서술만으로는 그렇게 감흥이 없어요, 솔직히. 이게 뭔가 좀 이야기할 거리들을 뽑아내고 싶지만 저희가 뭐 시간 관계 때문만이 아니라 이게 길게 할 말들이 거의 없죠. 그 안타깝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학파가 왜 이렇게 다양한 학파들을 양산해냈을까에 그런 질문. 대해서는 좋죠. 또 소크라테스 자체가 도그마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 여러 도그마를 이제 열린 형태로 양산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래서 그 의의만 가지고 가더라도 소크라테스의 큰 핵심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아까는 좋습니다. 또 4대 성인과 비교하면서 소크라테스는 그에 비해 약간 뭐 덜 그런 존경받는 인물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다른 4대 성인은 다 종교의 창시자가 되긴 했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때는 종교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도 종교의 창시자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아니죠. 이런 학파가 많이 나뉘는 건 또 비슷한 종교도 기독교에서 여러 학파 나눠지고 불교도 마찬가지 나눠지고 유교마저도 많은 학파가 아니라 그 파가 있죠.
이제 나눠지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도 어쨌든 학파로 그런 식으로 나눠지는 모든 시점들은 하나인데 그 시점을 해석하는 것들은 나눠지는 게 이게 4대 성인의 또 공통점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저도 그거에 덧붙이고 싶은 게 왜 그게 가능하냐면요. 저는 뭐 소설도 그렇고요. 좋은 작품이라고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다의성이랄까요? 최대한 많은 의미를 품고 있는 작품. 뭐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의미를 해석했는데 의미가 하나밖에 없어. 더 이상 깊어지지 않아. 그럼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 없고요. 파도 되게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는. 근데 그게 뭐 작품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든 어떤 삶을 했든 그 삶을 곱씹어 볼수록 예수님도 그렇죠. 뭐 부처님도 그렇고요. 곱씹어 볼수록 너무 깊어. 깊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렇게 많은 학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천 년을 살아가는 거 남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내 삶에 적용하면 나도 이런 사람 나의 삶이 이렇게 깊어질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어떤 작품을 쓰게 된다면 내가 소설을 쓰든 뭘 하든 그 작품을 이렇게 깊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의 과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많은 학파가 나오더니. 다의성이 참 되게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소피스트랑 소크라테스랑 오늘 이제 대척에서 같이 봤는데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가 이제 궁극적으로 구별되는 지점이 바로 말씀하신 다의성 측면과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는 방식이 그렇게 달랐을 텐데 소크라테스의 말에는 여러 가지 함의가 이제 겉으로 표방되지 않은 채로 들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앞서 소피스트들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보여지는 바는 되게 웅장하고 유려했으나 사실 알맹이가 없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논쟁거리는 됐겠지만 그에 대해서는 좀 핵심을 파악할 수 없을 법한 그것 때문에 사실 플라톤이 소피스트를 우려했던 부분에서 그들의 논쟁 안에서는 혐오적인 표현이 강하게 방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 비춰서 보면 사실 그러하죠. 여러 구도에서 A는 A 다시로 자꾸 뭐 미러링이든 아니면 대척이든 그렇게 구도만 자체 그 논쟁 구도만 자꾸 양산이 되고 그의 본질적인 얘기를 사실 멀리하게 되는 그 때문에 오히려 더 혐오적인 표현이 더 양산되기도 하는 그 맥락을 플라톤이 간단하게나마 이제 1대1로 연결되진 않겠지만 언급을 했다는 것이 되게 큰 통찰력인 것 같고 맞습니다. 그 맥락에서 되게 재밌었던 챕터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드디어 플라톤 나옵니다. 이거 백족이에요. 한 번에 절대 못 하고요. 이거 좀 나눠서 쪼개서 한 2, 3주 걸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라톤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